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자,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이 없죠? 예, 기억이 없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정상적이고, 기억이 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내년 10월달까지.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그 상태가 내년 10월달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축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요. 지금은 기억이 없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하고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냥 책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부동산의 3대 측면 이런 거 했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바라볼 때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첫 번째가요? 법경기가 아니라 법률적 측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이었고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3개를 뭐라고 그래요? 3대 측면 그래요. 근데 경제적 측면에는 뭐뭐가 있고 법률적 측면에는 뭐뭐가 있고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를 3대 측면이라 하는데 경제적하고 법률적은 형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 무형적. 그 다음에 물리적 측면을 제가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키를 이야기했었죠. 보이는 대로. 그게 물리적 내지는 기술적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요. 얘는 형태가 있는가요? 그래서 얘를 유형적 측면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저하고 바로 뭘 했냐면 부동산의 개념을 했습니다.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이란 말은 2개 이상이 짬뽕된 것을 복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내지는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부동산학 할 때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해 보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무엇이라고 개념 정의합니까? 이게 법률적 개념이었어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가지가 똑같은 거야. 토지 및 그 정착물,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 다음에요.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요. 민법상 부동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토지는 됐고, 그 다음에 정착물은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토지 정착물 이렇게 표현해요. 달라붙어 있는 거.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정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여러분하고 저는 걸어다녀. 토지 위를 걸어다녀요. 정착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건물은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건물이 수명이 있는 동안 토지에 정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나무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건물이 정착물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공장, 주택, 상가, 공장, 주택이 다 뭐예요?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상가나 주택이나 공장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까? 예,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죠. 왜? 정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민법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부동산의 개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민법 위의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법에서만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법 체계 전부를 보면 이게 넓은 의미고 거기는 좁은 의미의 민법상 부동산과 준부동산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재단들이었어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공, 강업공, 자동차, 항공기, 선박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이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몇 번 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이미 여러분 외우지 않았어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강업권 등 또 있어 또. 이제 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준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다 X다. O.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토지를, 건물을,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즉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산인데요, 자본인데요,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인데요, 소비재입니다. 그러면서 뭐다? 상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말하면 토지를 뭘로 보는 겁니까?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토지를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으로 봐봅시다. 있는 그대로 봅시다. 토지는 뭔데요? 자연입니다. 공간입니다. 위치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면 그건 무슨 개념입니까?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고 복합 부동산이 있었고 복합 건물이 있었습니다.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인 건물을 복합 건물 그래요. 복합 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러한 토지 건물을 이용하거나 평가하고 거래할 때 2개를 하나로 싸잡아서 하더라. 그럼 2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하나만 질문하고 이어서 계속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O다 X다. X라고 하세요. X. 제발 좀 X라고 하세요. X지 X.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거. 이게 복합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강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봐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네, X. 복합부동산 하면 안 되지. 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복합부동산이 뭔데? 토지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이 복합부동산이라고. 간단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 나오면 3개가 다 나와야 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나오면 토지 건물. 복합 건물 나오면 하나의 건물인데 2개 이상 이용도. 주상 복합 건물. 되셨죠? 자, 그런 거 배웠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배웠었냐면 부동산의 분류를 배웠어요.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하고 건물의 분류를 나눠봤고 건물의 분류는 주택의 분류만 살펴봤습니다. 주택의 분류는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와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가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를 매우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주택은 이름만 이야기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공동주택 아파트 나왔어요. 아파트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뭐라고? 아파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립하고 다세대가 있는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 아니면 다세대라고 그래.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를 다시 구별했습니다. 연립하고 다세대는 면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뭐요? 연립. 660 이하이면 다세대.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했죠. 초연이다. 초연이다. 초연이다는 기억납니까? 예, 초연이다. 초가 뭐요?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을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하, 다는 다세대. 그래서 660이 기준이 된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기숙사로 왔었습니다. 기숙사는 좀 특수한 애라고 그랬어요.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뭐고? 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그럼 뭐다? 준주택이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로 갔었습니다. 토지의 분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분류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지정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따라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공법 하셨죠? 공법 시간에 혹시 용도 지역 이야기 하시던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용도지역 얘기한다고. 용도지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주거지역은 또 나눠져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토지를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라든지 용도구역으로 나눈다. 제목은 여기까지예요. 좀 더 발전하면 그러면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지정되는 거고 하나만 지정된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중복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은 중복지정되지 않는다라고 3번. 중첩에서 지정되지 않는다. 중복이나 중첩이나 똑같은 말이죠. 중첩 지정될 수 없다. 이렇게도 한번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방이라는 지목도 있고 사적지라는 지목도 있고 양어장이라는 지목도 있고 종교용지는 있지만 사찰용지는 없다. 그런 말 했습니다. 묘지는 있지만 공동묘지는 없다. 기억납니까?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내용. 제가 토지를, 부동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의 개념을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라 하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은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제가 토지를 삽으로 팝니다. 삽으로 파요. 그거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에요. 토지 활동입니다.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그것을 건축 활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부동산 활동이라 하고 그 부동산 활동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활동 측면에서 토지를 분류하면 택지가 있었고 부지가 있었습니다. 택지는 뭐였던가요?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택지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이 있거나 아니 또는 건물이 있거나 정확한 표현은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그게 택지예요.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택지고 건물이 없으면 택지가 아니다 이런 말은 필요 없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든 없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또는 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는 뭐다? 택지다. 택지. 부지는요. 땅이면 다 부지라고 표현한다. 땅이면 다 부지다. 근데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고 건물을 짓지 못한 토지가 있다. 따라서 부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를 정의할 때 가장 넓은 개념, 포괄적인 개념으로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하고 어떤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 그걸 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지를 굳이 나누면 건축 가능한 토지하고 건축 불가능한 토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뭐 하천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건축 가능한 토지가 무슨 개념이 돼요? 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하고 핵지를 저하고 했던가요? 필지하고 핵지를 했을 겁니다.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 핵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핵지는 경제적 개념이고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다. 핵지가 크고 필지가 작다 이런 개념은 없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지난 시간 했던 거 다 정리한 것 같아요. 2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20분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몇 분,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2시간에 했던 것을 지금 20분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공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마 1월달 정도 되면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은 10분으로 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게 3월달 정도 되면 여러분은 지겨울 겁니다. 아이고 또 한다. 이렇게. 그래야만 여러분 합격입니다. 그래야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페이지로 가면 핵지하고 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상의 토지의 종류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부터 할 건데요. 자, 오늘 학습 목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오늘은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구나를 좀 느낄 겁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그러니까 이 목표만 여러분이 달성하고 가면 돼요, 오늘은. 자,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이걸 체계 잡는 겁니다. 부동산의 특성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체계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공급 이론으로 갑니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개념. 세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으로 오면 이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답니다. 좀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수요하고 공급은 똑같아요. 반대 개념이에요. 수요는 사는 사람 입장이고 공급은 파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알면 공급량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수요 변화를 알면 공급 변화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요 배운다 그러면 공급까지 같이 배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그래서 이제 균형을 배울 거예요. 균형. 그런데요, 이 균형은 늘 변동해요. 그래서 균형과 균형의 변동이라는 것을 배워요. 오늘 이거 배울 겁니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요, 한 문제. 여기서도 두 문제까지. 그럼 이 1번, 2번에서 세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도 한 문제, 4번에서도 한 문제예요. 그러면 총 5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실제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을 와서 자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 갔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평가상의 토지의 종류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감정평가상의 토지의 종별 나왔습니다. 지역의 종별하고 개별적 종별 그건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 후보지와 이행지 나왔나요? 후보지와 이행지 저하고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후보지 이행지 공부할 겁니다. 지금 후보지 이행지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토지의 분류야. 토지의 분류. 자, 후보지 이행지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후보지 그리고 이행지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그럼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후보입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를 막 하고 다닙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저는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후보입니까? 대통령 후보죠. 제가 당선돼서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렇죠? 그 뒤로 돌아서서는 국민이고 뭐가 없지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머슴처럼 써주라고 해놓고 국민을 머슴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후보 아니죠. 그래요. 그게 이제 후보지 개념이에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토지를 봤는데 분명히 1년 전에는 양산에 있는 어떤 토지가 양산에 있는 어떤 토지가 1년 전에는 분명히 농지였어요. 그 지역이 농지였답니다. 농지였는데 요즘 가보니까 택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택지가 돼버린 게 아니라 택지가 되고 있어요. 택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1년 전에 양산에 있는 토지가 농지였는데 지금 갔더니 택지가 됐대요. 택지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거는 농지라고 불러요? 택지라고 불러요? 택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택지가 돼가고 있대요. 택지가 되는 과정이 있대요. 그럼 뭐라고? 택지 후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요. 후보지 이행지는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예전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바뀌고 있대. 용도가 바뀌고 있대. 그걸 후보지 이행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 개념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어요. 용도 전환 중. 이 중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여기까지 써드릴까?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 전환 과정 중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 그걸 후보지 이행지라고 그래. 그러면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이 뒤에만 똑같아. 뒤에만 똑같고 앞에가 좀 무슨 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자, 얘는 참고로 하시고 이거는 참고요. 지금 여기다 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여기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국토계획 및 저는 국계법이라 할 거예요. 국계법상 용도 지역을 한번 써볼게요. 국계법상
국계법상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란 말까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용도지역을 구분하던가요? 공법 시간에 다 썼던가요? 용도지역?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눠요. 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토의 용도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또 나눠지고 관리지역도 나눠져요. 그런데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나눠지지 않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얘는 국계법상 나누는 거고 감정평가사들에게 한번 나누라 그래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상이에요. 상의 용도지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감정평가상.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에게 용도지역을 나누면 이것하고 전혀 달라져요. 여기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국토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용합시다 이거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맞게끔 이용합시다. 계획을 세워서 그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은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나눠요. 법으로 나눈 게 아니라 현재 이용 중인 거로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용 중인 걸로 감정평가사를 나누는데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나누냐면 택지지역 그래요.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그 다음에 임지지역 이렇게 나눠요. 토지가 하나가 있어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래. 어떤 토지가 필지가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대. 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택지. 그건 택지가 여러 개 있는 지역을 택지지역. 논이 하나만 있습니다. 밭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근데 논이 밭이 여러 개 있다. 그럼 농지지역. 그다음에 임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택지지역은 다시 나누어져요. 나눠집니다. 자, 이걸 대분류라고 그래요. 대분류. 크게 분류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세분한다고 그래요. 세분. 쪼갠다 그래요. 세분한다. 그럼 택지지역은 아까 제가 택지를 뭐라고 그랬던가요?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택지지역은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다시. 택지지역은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지역.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주택지역 그래요. 주택지역.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지로 갑시다. 우리 양산으로 농사지로 가요. 그러면 양산으로 농사지로 가면 농사 짓는 것은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은요? 논, 밭, 가수원. 논, 밭, 가수원. 그러니까 전지지역 그래. 전지지역이 뭐예요? 밭, 답지지역, 논, 가수원. 나눠요.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두 개로 나누든지 세 개로 나누는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안 물어봐요. 택지지역은 무슨 지역, 농지지역은 무슨 지역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이. 임지지역은 용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용재림. 용재림 지역이 있어요. 이 말은 쓸 용자. 그러니까 자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 그게 용재림 지역. 신탄림 지역이 있어요. 신탄림. 신탄림 지역이 있는데 이 신탄림은 이거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잡목이 있는 그런 거야. 자, 이렇게 나눠요. 감정평가사들은. 그러면 이렇게 같은 지역이에요. 택지지역. 또 이렇게 농지적으로서 같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임지적으로서 이렇게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네요. 1년 전에 농지였는데 지금은 택지로 가고 있더라. 용도가 바뀌고 있더라. 1년 전에 임지였는데 농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더라. 1년 전에 임지였는데 임야였는데 택지로 가고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 중입니다. 이 중자가 전환 중에 있어요. 이렇게 용도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야. 후보지, 이행지, 용도 전환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대요.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더래요. 다시 논으로 바뀌고 있더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요? 얘도 중이자입니다. 중자. 얘도 중이요. 지금 용도 전환 다 중입니다.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쓴 것도 용도 전환 중이고 노랗게 쓴 것도 용도 전환 중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빨간 것과 노란 것을 보면 노란 것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요. 이 울타리를. 자기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봐요. 여기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럼 울타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빨갛게 쓴 것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빨갛게 쓴 것은. 그러니까 울타리를 벗어나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그래. 울타리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해요? 이행지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여기 빨갛게 된 거. 울타리 내에서. 택지지역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럼 울타리 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걸 이행지.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후보지. 그러면 이제 울타리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 이제. 울타리라는 용어는 학술적 용어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용도지역. 그러면 임지지역에서 농지지역이 농지지역과 택지되고 있으면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래. 용도지역 상호간에. 임지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 그러면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후보지라고 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용도지역 내에서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용도지역 내에서. 울타리를 벗어났다.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럼 여기 쓸 수 있네.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돼.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그걸 뭐라고 하고? 후보지라고 하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해됐습니까? 우리 됐습니다. 다시 마무리 정리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모두 다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예요.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인데 후보지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고? 후보지라고 하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제 생각은 절반 이상이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틀릴 거예요. 임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용도 전환된 그러면 안 되지. 용도 전환 중. 그러면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됐답니다. 그러면 후보지라고 합니까? 택지라고 합니까? 택지라고 하지.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지의 쟁점은 두 가지예요. 후보지의 쟁점은 용도 전환 중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행지하고 후보지의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거 공통점이야. 후보지하고 이행지 나누는 거. 용도지역 상호간이냐 용도지역 내에서냐. 용도지역 내에서란 말 나오면 이행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그러면 뭐요? 후보지.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X. 내에서 나왔잖아. 내에서. 그럼 뭐라고 한다고? 이행지. 됐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 3월달, 1, 2월달, 1월달, 3, 4월 가면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요? 기초인문과정이니까 개념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건부지 나왔습니다. 9페이지 건부지. 넘어가면 나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10페이지. 자, 건부지하고 나지의 개념을 같이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습니다.
건부지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런데 건부지의 개념은 나오지 않고 그냥 나지의 개념이 나올 거야. 이 나자가 우리 나체할 때 나자입니다. 나체할 때. 엎어섰다 이럴 때요. 그럼 토지가 엎어섰다 그러면 건물이 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지의 정확한 개념은 이게 나지예요. 이 나지를 또 1번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를 1번식으로 표현하면 또 나눠져요. 저지하고 갱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단연코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7회 때 우리 시험 7회 때 한번 나와서 한 20년 전이죠. 7회 때 한번 나왔는데 어떤 책을 보면 나지를 1번식으로 또 나눠요. 뭐요? 친일파인가 모르지만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지의 개념은 그냥 우리나라 그만 하시면 돼. 일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그걸 나지라고 그래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나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없는 깨끗한 토지. 그걸 나지다 그래요. 나지다. 좀 웃음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웃음소리를. 그치? 좀 그렇게 돼. 처녀를 나지라거든. 실제로 그래 돼. 저는 그거 배웠어. 공부하신 분들이 저 아가씨라고 하면서 저거 나지야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대요. 그러니까 나지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건물 등,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고 정착물이 없어요. 제가 정착물 이야기하면서 건물 이야기했었죠. 건물이 정착물이라고 없고 그리고 플러스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 다른 사람의 권리, 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그걸 나지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해볼게요. 나지라 하면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 충족,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그걸 나지라고 그래요. 좀 어려울 겁니다.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야.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이거 1번, 자 2번입니다. 건물이 없는데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2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권은 갑인데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지상권이 사법상 권리야. 그러면 2번지 토지는 소유자는 갑인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을이라고. 지상권은 토지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권리야. 자, 을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만 공장을 좀 짓고 싶어요. 근데 땅이 없어요. 근데 갑한테 가서 땅을 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만 네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요. 이제 민법에서 배울 거야. 지상권을. 그러면 10년 동안 지상권 설정 기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이 토지는 누가 사용하냐면 을이 사용을 해요. 을이.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지상권이라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자기 땅이지만 자기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상권이야. 근데 그런 것도 없는 토지가 뭐요? 나지야. 그러면 2번은 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건물은 없지만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3번 토지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나지라고 그래요. 나지. 그러면 나지의 개념은 이거는 쉬워요. 봐요. 나지는 토지에 건물도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없는 토지. 그게 나지야. 나지. 이제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지가 나왔어요. 나지하고 건부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다르게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서, 그래서 팔릴 가능성을 시장성이라고 해요. 시장성. 자, 시장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장성. 시장성이 뭐냐면, 팔릴 가능성이 시장성이야. 그러니까 저 토지는 전혀 팔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시장성이 없다고 그래. 시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성이 높다. 그래요. 근데 팔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시장성이 낮다. 그래요. 한 20여 년, 이물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이 명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다 이렇게 높아져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바로 돈을 내줍니다. 맞잖아요, 요즘은. 근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방 빼갖고 나갔어요. 맞죠? 방 빼갖고. 그게 잘못된 거지. 방 빼갖고 나가면 안 되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임대인이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고 방 빼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을 구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6개월 동안 비어있는 방을 구해가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비어있다는 소리는 잘 임대되지 않을 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6개월 동안 비어있으면 들어가기는 쉽죠. 비어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빠져나올 때 힘들었어요. 임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매 가능성, 팔릴 가능성이 높고 임대 가능성이 높다. 그걸 시장성이 높다고 그래. 시장성이 높다. 부동산을 개발했습니다. 부동산을 개발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안 되고 분양 안 된대요. 야, 그거 시장성이 빵이야, 빵. 그럼 돈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시장성이 빵이라는 소리는 개발 사업에서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장성은 팔릴 가능성, 무슨 가능성? 매매 가능성. 팔릴 가능성,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을 시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낮이하고 근부지 중에서 이 낮이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2번지 토지 봐봐요. 2번지 토지는 갑이 팔고 싶어요. 그런데 병이 사러 와서 야, 지상권이 설정됐는데 내가 사서 그거 10년 동안 뭐 할 거냐? 안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번지 토지 봐봐요. 1번지 토지는 건부지요. 건부지. 그러면 이 지금 건물이 3년 전에 지어졌어요. 괜찮아요. 주택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토지 중에서 상가 건물을 지금 짓고 싶어. 상가 건물, 토지를 사서 어떤 토지를 타요? 3번. 낮이를 사요. 그러니까 낮이가 시장성이 높은 거야. 팔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1, 2, 3번 사이즈가 면적이 다 똑같고 토지 면적이 똑같고 용도 지역이 똑같대요. 가격이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낮이가 가장 높아요. 건부지 아니에요. 낮이가 가장 높다고. 낮이가 가장 높고요. 왜? 팔릴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여기 건물을 지금 1번부터 3번 사서 우리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건물을. 그러면 1번을 샀습니다. 1번을 사는데 여기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하는데 1억 들어간대요. 철거하는데 1억 들어간대요. 근데 3번을 사서는 철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1번은 3번에 비해서 1억이 낮아야 돼요. 철거비만큼. 그게 여러분 시험에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1번이었어. 올해 부동산학교는 1번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럼 일단 낮이의 개념과 근부지 개념은 됐죠.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그럼 이제 낮이하고 근부지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낮이와 근부지의 가격. 그게 올해 1번 문제였으니까. 낮이의 평가액. 낮이의 가격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근부지의 평가액.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요. 그럼 일반적으로 낮의 가격이 높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야.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의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요. 그럼 이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1번보다는 3번이 더 비싸다는 소리죠. 1번보다는 3번이 더 비싸다. 비싸다. 그러면 왜 1번이 낮아졌냐면 이 건물이 토지 가격을 제약시켜요. 건물이 있음으로써 토지 가격을 다운시켜준다고. 건물이 있음으로써. 건물이 없었으면 그러면 3억일 건데 건물이 있음으로써 건물 철거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3천만 원만큼 다운돼요. 그걸 건부지 감가 그래. 건부지 감가. 건부지 감가. 이렇게 표현해요. 건부지 감가. 그런데 지자를 생략하고 건부 감가라고 표현해요. 이 말의 의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음으로써 그 건물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켰다. 그래서 건부지 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낮의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비교했을 때 건부지의 평가액이 더 높은 경우는 없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번이 없다면 제가 1번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반드시 건부지의 평가액보다 낮의 평가액이 더 높다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반드시 안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이란 말의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소리야. 전부는 아니고. 일반적이란 말은 전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소리야. 그러면 대부분이
근부지의 평가액보다 나지의 평가액이 높아요. 왜 그래요?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는 소리는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1번을 샀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동안은 사용하지 못해요. 2번을 샀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3번은 언제든지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그게 시장성이 높다 그래. 근데 예외적으로 오히려 근부지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부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는 소리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더 비싸진다는 소리야. 그 토지가.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건물이 토지 가격을 높여요. 건물이 토지 가격을 높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토지 가격을 낮추는 것을 근부지 감가라고 그래. 가격을 높이는 것을 증가라고 그래. 증가. 그래서 근부지 증가 그래. 근부지 증가. 또는 근부 증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부 감가, 근부 증가 그래요. 그러니까 G자를 생략하는 거예요. G자를 생략.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근부 감가, 근부 증가라고 하십시오. 근부지 증가, 근부지 감가를 하지 말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해요. 어느 경우에 그러는가 보자고요. 지금 이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버려요. 이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러는 순간 토지 소유자는 돌아버리는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개발을 제한한대. 건물 못 짓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건물이 있는 땅이 더 비싸지는 거야. 언더스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발 제한구, 그린벨트 지정 등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규제가 강화돼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면 오히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근부지 가격이 나지의 평가액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갔더니 법지하고 빈지 있는데 그것 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안 할 거고. 6번에 가면 맹지 있습니까? 맹지. 맹지는 토지는 토지인데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로에 접속면이 없어요. 이런 거가 간단해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한번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좀 돼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어요. 1번지 토지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접해 있잖아요. 2번지 접해 있고 3번지 접해 있습니다. 4번지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요? 접해 있지 않았죠? 접해 있지 않았죠? 이러한 토지를 맹지다 그래요. 맹지. 맹지다. 맹지 사버리면 골치 아파요. 맹지 사버리면. 그 밑에 7번 대지는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끝냈냐면 토지의 분류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 체계 갈 겁니다. 부동산의 특성 체계.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 10분 쉬었다가 부동산의 특성 체계 가도록 합시다. 10분 쉬었답니다.